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의 금융 사기범 이철을 기억하실 겁니다. 현재 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감옥소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른바 신라젠 사건의 주범입니다. 구속된 이 사기범이 현재 검찰과 언론을 흔들고 있습니다. 검찰이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종합편성 채널A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오늘 동아일보 사옥 내 채널A 관련 부서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1년에 역대급 금융사기건에 검찰이 후견을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기범 이철의 도우미 역할을 해온 검찰 적폐 형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검사 출신 이민석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민석 변호사 이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제가 좋아서 하는 거죠. 근데 이 검사 생활을 또 하시다가 변호사 이거 하시면서 특히 금융권의 이 피해자들 돕는 백기사 같은 역할을 하셔서 전 박수 칩니다. 아니 근데 뭐 제가 박수 받을 만한 일은 아니고요. 근데 이철 이 사람 좀 감옥소에 있죠? 네, 어디에 있어요? 어디? 지금 뭐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어요. 아직 예,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사건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한 개는 7천억대 그 사기하고 그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있고 한 개는 또 2천억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있어요. 슈퍼맨 사기꾼이. 예, 그런데 이제 두 개 합치면 그 9천억이죠. 그렇죠. 그 중에서 7천억짜리 사건에 대해서 징역 12년이 작년 8월 29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2천억 사건이 확정이 안 됐고 그래서 그 재판 때문에 지금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요즘 이제 나오는 거는 뭐 라임눈하고 신라젠이 우선 그 문제가 되다 하는데 이 이전에 ID에서 밸류 인베스트먼트 여기 관여 주범이 이철 아닙니까 이게? 아니 저기 그러니까 이철은 뭐 IDS 홀딩스는 아니고 밸류 인베스트먼트 그렇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죠. 예. 그러니까 이 코리아인데 이 피해액이 대충으로만 치도 얼마나 됩니까 대략? 지금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의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한 것만 9천억이거든요. 검찰이 기소한 것만 9천억. 그렇죠. 그 기소한 것만이니까 안 한 건 또 뭡니까 그럼?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검찰이 기소한 게 2015년 8월까지만 기소가 된 거예요. 15년. 예.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불법 그 자금 모집을 했거든요. 그럼 기소돼서 그런 상태에서 자금 모집을 계속했습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검찰이 뒤를 봐주자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겠죠. 뒷배를 봐줬겠죠. 그럼 그 당시 그 사건을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먼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물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그런 그 다단계 업체의 그 대표가 바로 이철인데 이철이가 2015년 그 10월 달에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된 이유는 15년. 2015년 9월이죠. 그때는 박근혜 때예요. 2015년 9월에 그 7천억 대의 금융 범죄로 구속이 돼요. 근데 여기서 바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검사가 기소할 때 어떻게 기소했냐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기소한 게 아니라 단순 사기로 기소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우리가 특가법이라는 거는 특별하게 가중해서 처벌하는 게 특가법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일반은 그냥 보통의 사기.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7천억짜리 사건을 단순 사기로 기소하는 검사는 없거든요. 그 넘어갔어요 그대로. 근데 그게 넘어갔죠.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당시 그 피해자가 3만 명이에요. 3만 명. 3만 명. 그리고 그 당시 기소 금액이 7천억인데 그 3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5억 이상의 피해가 있으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기소할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검찰의 기소는 그 3만 명 중에 5억 이상의 피해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단순 사기로 기소한 겁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럼 이철을 그 당시에 도우미를 했던 로펌이 분명히 있었겠죠. 전관이 있었고. 그거 당연하죠. 그 법무법인 광장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왜 그런 7천억 사기범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기소가 되지 않고 단순 사기로 기소됐냐? 그러니까 중범이 경범이 된 케이스인데. 그렇죠. 그 당시 수사 라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당시 수사 라인이 누구였냐면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그러니까 금융조사부 제1부장이죠. 금융조사 1부장이 바로 박찬호 검사였어요. 아실 거예요. 나중에 네. 서울중앙지검으로 갔다가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의 제1차장검사 하다가 또 최근에 그 제주지검장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의 인물로 그렇죠, 뭐 그렇죠. 예. 예, 통칭 그렇게 알려진 인물인데 그런데 그렇게 중범을 경범을 만드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슈가 안 됐나요? 그 당시에는 거의 이슈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다고 보십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언론도 특별히 보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뭐랄까 언론에서 뭐 거의 보도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렇다고 또 수사검사도 해보셨으니까 그냥 대충 얼뜻 보시기에 뭐 어떤 것이 작동했다고 보십니까? 이런 거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100억 이상 사기치면 소문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사기꾼들은요. 사기 친금의 10%를 로비 자금으로 쓴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통칭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 10% 잡아냈나요? 근데 아직 잡아내지 못했죠. 근데 지금 뭐 검사가 기소한 것만 9천억이라 그러는데 예. 그러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로비를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여기도 한 가지 물론 증거는 있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 검찰이 그 당시에 계좌를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 돈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 하나 한번 좀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리 조사해도 427억이 발견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427억 원이. 그럼 427억 원이 도대체 어디 갔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의심하는 거는 이 427억 원이라는 건 대부분 다 로비 자금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후로 지금 이철은 또 이제 감옥소도 갔고.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수사검사가 실제면 중범을 경범으로 만들어 가지고 난 예. 그게 담당 부장은 승승장구했어요. 박찬호 검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직에 있지 않습니까? 검사장을 그렇죠. 하고. 예. 중대한 이건 범법행위인데 그거 알고 그러니까 몰고 그랬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땐 모를 수가 없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서울 남부지검에서 가장 큰 사건이 그거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7천억짜리 사건 절대 그렇게 쉬운 사건 아닙니다. 아유, 큰 사건. 보통 우리가 조입할 이후에 예. 그 정도 규모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조입할 이후에 가장 많은 사건이 바로 밸류 사건이었고 예. 그리고 1년 후인 2016년에 IDS 홀딩스 1조 사건이 터져요. 예. 그러니까 2015년 그 당시를 본다 그러면 조입할 이후 최고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의 사기가 아닌 단순 사기로 기소했다.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건 분명히 어떤 로비의 결과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까지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 당시 피해자들이 예. 그렇게 기소되고 재판받는 거를 보면서 가만히 있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런 다단계 이런 범죄들은요. 예. 처음에 기소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거의 모집책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 검찰의 탄압이다. 아. 뭐 거의 이런 컨셉을 씌워버려요. 근데 어떻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철이가 원래 노사모 출신이고 국민참여당의 멤버였거든요. 그리고 모집책들도 상당수가 노사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모집책들이 이거는 우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이런 시절까지 거짓말을 퍼뜨려갖고.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이제 용의주도하죠. 여러 그렇죠, 가지. 그렇죠. 예. 그럼 예를 들면 검찰에 이 사건이 지금 다시 이제 이 신라전 이런 거로 또 번지고 예. 최근 들어서 또 언론과 검찰의 그 유착 관계가 예. 이슈화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철에 관한 이 부분은 검찰이 다 그걸 안 들여다봤습니까? 다시 이 법원하고 물론 재판한 쪽에 다 연관이 돼 있을 그러니까 문제인데. 그 검찰이 기소한 게 예. 2015년 10월 30일이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이철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 장관 그렇죠. 그분을 기소한 것도 한 12월 말쯤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재판에서 이게 특가법상의 그래 액수는 크고 특가법상에 있는 부분이 일반 사기 사건 됐다면 당연히 공판을 제대로 한다면은
재판부에서 이게 안 들여다봤습니까? 재판부도 똑같았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똑같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예. 이런 게 있죠.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 사기로 기소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판사 한 명이 재판하는 단독 재판부에서 재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상에 사기로 기소했다 그랬으면 그렇죠. 합의부 판사 3명이 아닌 합의부에서 그렇죠. 재판하게 되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상식적으로 7천억짜리 사건을 갖다가 한 명이 재판하는 단독 재판부에서 재판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언론의 감시 책임을 방기한 이 부분이 검언유착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현재 나타났는데 예. 하나의 본보기 그렇죠. 현상 저도 같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보통 그 7천억 사건 같으면 있잖아요. 사건 기억만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저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서류가. 그렇죠. 예, 서류 올라가고. 근데 그런 사건을 단독 판사한테 맡기면 단독 판사가 도저히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건요. 그거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우리가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권 예, 예. 이 부분을 이제 사무소 이전이 이런 쪽으로 가고 예. 소위 사기라는 걸 왜 안 걸었냐고 바깥쪽에서 어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법리 적용한 부분은 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모 사건만 하더라도 예. 물론 뭐 장모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자기가 사기를 당했는데 자기한테 사기친 사람이 너 문서 위조해 네가 당신이 문서 위조해 오면 내가 또 다른 사기쳐서 돈을 받아주겠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겠죠. 그러나 여하튼 간 법리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죠. 예. 충분히 유사성 있는 근데 보통 일반 국민들이 뭐 구속됐다 그러면 그냥 구속된 걸로 잘했다 이러고 보지 내용상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용상을 모르죠. 특히 사람들은 사기면 사기인 줄 알지. 그렇죠. 그게 단순 사기하고 특정 경제범죄의 가중처벌법상의 사기를 구분을 못해요. 그 제가 한 오래전에 그 현업에 있을 때 보니까는 어느 재벌이 엄청난 배임 횡령을 했는데 그분을 봐주기 위해서 나중에 보니까 잡범에서 도박으로 살짝 거는 제가 그런 현상을 보는데 전국에도 언론에 경력이 많아서 이런 걸 보는데 초입의 어떤 기자들이 사실 이걸 깊이 못 들여다봅니다. 한참 알 때쯤 되면 뒤로 빠지고. 그렇죠. 근데 또 아는 사람은 유착된 일이 많이 나온 게 최근에 검언 유착에 이런 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편취 배임한 금액에 약 10%가 대충 로비 자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당히 주목할 만한 얘기 같아요. 예, 그렇죠. 저도 근데 이것이 단순히 뭐 밸류 사건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겠죠. 예. 그 전에 있던 사건이 있어요. 그 후죠. 그렇죠. 2016년 그때 9월달에 IDS 홀딩스라는 다단계 업체의 대표가 1조 960억을 사기쳤다고 해서 기소가 됐거든요. 그건 상당히 큰 사건이죠. 그 밸류 다음에. 그런데 그 당시에 법정에서 판사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1조 960억이 어디 갔는지 한번 소명해 봐라. 그랬더니 소명을 했는데 중간에 1,000억이 또 비는 거예요. 1,000억이. 1,000억을 소명을 못 해요. 그 지금 그 검사도 하시고 변호사 하시는데 보면 자, 이 박찬호 검사가 이 사건에 관한 애당초에 이 제대로 수사라고 그랬으면 이철이라는 사람이 그 위에도 연속해서 사기 역할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못했겠죠? 할 수가 없죠. 또 피해자도 좀 줄었을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의 사기를 단순 사기로 기소했다. 그러면 그 사건의 관할이 3명 판사가 하는 합의부가 아니라 1명 판사가 하는 단독부에서 재판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또 법에 허점이 있어요. 아무리 중범죄인이라 하더라도 1심에서 6개월 이상을 가둬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간에 김기춘도 석방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앞으로 이건 좀 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겠죠. 이제 새 국회가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완점이 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또 궁금한 게, 자, 이 박찬호라는 그 당시의 금융조사 부장이 이 사건이 지금 최근 들어서 1년에 계속 나오는데 혹시 그 사이에 그 이 피해자들과 함께 박찬호 검사에 가는 거를 한번 이름을 거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름을 갖다가 거론한 거는 그 작년부터 거론됐고요. 아, 박찬호 그렇죠.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된 거냐면 그 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선 거는 작년이었어요. 작년 초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집책들이 하도 거짓말해갖고 많이 속고 있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3년이 약간 지난 지점부터 피해자들이 슬슬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뭉치기 시작한 건 그 이유가 있죠. 검찰의 기소나 재판 과정이 너무 불공정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중에 뭉치게 된 거거든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1심 구속기간 문제 있잖아요.
이걸 단순 사기가 아니고 만약에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기소했다 그랬으면요. 그 재판이 6개월 내에 끝났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합의부는 판사가 3명이고 그렇죠. 중요 사건은 거의 집중심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독 판사가 혼자서 그걸 하려다 보니까 6개월 내 재판을 못 끝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6년 4월 6일 날 그날 그 이철이가 보석으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을 시켜줄 수밖에 없어요. 6개월 그렇죠. 지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때부터 또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 누군가 로비에 따라서 유착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해서 했던 거 그렇죠. 아닌가요? 왜냐하면 단독으로 보낸다 그러면 당연하죠. 6개월 내에 못 끝난다는 건 그 누구나 다 알거든요. 못 검찰의 전관들이 해서 움직였었겠죠. 그러면 자, 그럼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박찬호 검사의 과거의 사건에 이런 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냄새가 훤히 나는 이 사건에 이걸 과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그 구제 방안, 적폐 방안, 이 적발 어떻게 했으면 뭐 이번에 7월달에 공수처가 발족되잖아요. 예. 전 그래요. 뭐 이번에 공수처에 대해서 뭐 윤석열이 뭐 이런 얘기를 이게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죠. 이런 대규모 민생 범죄 사건 같으면 그렇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걸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풀려나서 또 사기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생 적폐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또는 덮은 검사들 예. 이건 아주 철저하게 처벌하고 엄벌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는 검찰 내에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 이런 거는 차라리 외부 인사가 개입한 예. 그 공수처에서 예. 제대로 적발하고 제대로 처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직무유기가 이게 공소시효가 5년밖에 안 돼갖고. 그렇죠. 이건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법사위나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보면서 한 단계 발전하는 우리 사법 그 제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 일이고, 당장은 일단 이 엄청난 이 금융 사기 피해자들 이 부분을 저희가 막 경청하고 또 그들을 해원하고 구제해 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이민석 변호사가 참 의롭게 돈 한 푼 안 받고 그 피해자들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 보면서 존경스럽기도 하고 함께 박수치고 저희가 함께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여튼간에 감사합니다. 금융사건 이 사기 피해자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또 이 검찰 수사에 뒤늦게나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떨고 있는 사람 비단 사기범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1년의 이 역대급 금융사기건에는 책무를 방기한 언론이나 검찰의 책임 크고 또한 직간접적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게 됩니다. 채널A 압수수색, 이 보여주기식 또 망신주기식 이런 것이 아니길 빕니다. 서로가 양쪽에 칼 가진 세력이죠.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융개혁도 필요하고 검찰의 이 재조사 아주 요긴하게 필요합니다. 저희 단체 명의로 법무부에 향후 관련 수사 라인, 감찰 촉구, 그리고 재조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